올해로 창간 119년을 맞은 서울신문은 빅퀘스천 AI 플러스 미래 탐험을 주제로 2023 서울 미래 컨퍼런스를 통해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과 그 인공지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간이 함께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개회식, 기조 세션, 세션 1, 세션 2, 서울 인사이트 SFC 터크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조 세션에서는 질문하는 인간과 제시하는 AI 플러스 더 나은 미래로의 탐험이라는 주제로 제임스 랜데이 교수와 정재승 교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세션 1은 AI 플러스 의료, 생명 연장 꿈의 시작을 주제로 제약, 진단 및 치료 분야에서의 AI의 성과와 향후 기대에 대한 전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플러스 로봇, 새로운 협업의 단생을 주제로 한 세션 2에서는 산업의 연구와 노력에 부합하는 이 정부 정책의 지원과 해외 사례를 통해 산, 학, 연이 어떻게 하면 협의를 이루어 나갈까 하는지를 논의합니다. 서울 인사이트에서는 인간과 AI 플러스 마음과 실존의 경계를 주제로 철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인간 실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AI의 창작이 인간의 창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양한 AI의 창작 그리고 협업의 주인공들과 함께 AI 창작 vs 인간의 창의를 주제로 한 SFC 터크로 오늘 행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서울 미래 컨퍼런스의 오프닝 영상과 함께 오늘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Big question. Questioning humans and presenting AI. Faster, more accurate knowledge. AI presents a better future. AI changes our lives. Emotions, faith, creation. Can it be said to be a human-only domain? Are you ready to quest a good question? 네,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둔 2023 서울 미래 컨퍼런스의 오프닝 영상으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의학과 로봇, 창의와 예술, 마음과 실존,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AI가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 그 가능성과 전망, 역할에 대해 다각도로 조명할 예정인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 사장 곽태헌입니다. 2023 서울 미래 컨퍼런스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한덕수 국무총리님, 오세훈 서울시장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재계 금융계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시는 최고 경영자, 고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 세션에서 강연하시는 제임스 랜데이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님과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님, 1, 2세션에서 강연하시는 지미 엔츄린 타이안 AI 신약개발기업 CEO와 아이샤 칸나 싱가포르 AI 솔루션 기업 CEO를 비롯한 훌륭한 연사분들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서울미래 컨퍼런스 주제는 빅퀘스천 AI 플러스 미래 탐험입니다. 국내의 석학과 AI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와 인류의 미래,
AI와 인간이 공존할 바람직한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유익한 시간을 갖습니다. 사회와 산업 곳곳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싫든 좋든 인공지능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므로 AI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잘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문을 여는 기조 세션에서는 AI와 뇌인지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석학인 제임스 랜데 교수님과 정재승 교수님이 생성형 AI를 이용한 인류의 삶을 예측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1세션에서는 제약, 진단 및 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전망합니다. 2세션에서는 AI 로봇의 등장이 특정 산업뿐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지 알아봅니다. 외국 사례를 통해 산학연의 지원 방향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 인사이트에서는 AI 시대 인간 고유의 마음과 실존의 문제를 철학과 심리, 뇌인지 과학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SFC 톡에서는 음악, 영화, 소설 분야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의 창작이 인간의 창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AI의 핵심을 탐구할 2023 서울미래 컨퍼런스가 전문가들의 해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사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서울신문은 내년에 창간 120주년을 맞습니다. 서울신문은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태원 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와 함께 한덕수 총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2023 서울 미래 컨퍼런스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울신문은 그간 7차례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질문하는 인간과 답하는 AI에 대한 이번 주제는 매우 흥미롭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상열 회장님과 곽태원 사장님을 비롯한 서울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조연설을 해주실 제임스 랜데이 교수님과 정재성 교수님을 비롯한 국내외 석학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챗GPT의 등장 이후 AI는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는 AI 기술 패권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AI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선점한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 몇 년간이 AI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AI 기술과 관련 산업의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하여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AI 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인재 양성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등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교육, 안전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AI 서비스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디지털 혁신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효율성, 편의성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혁신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정한 접근과 안전한 사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밝히신 뉴욕 구상과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국제적인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 장전을 토대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개발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다가올 AI 시대의 빅 퀘스천을 익스클레메이션으로 바꾸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의 말씀 전해주신 한덕수 총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무대 위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입니다. 먼저 2023 서울 미래 컨퍼런스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매년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시는 서울신문 김상열 회장님과 곽태원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기술 발전이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을 성찰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서울 미래 컨퍼런스가 어느덧 8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컨퍼런스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과 혁신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눠 주셨습니다. 올해는 빅퀘스천 AI 플러스 미래 탐험을 주제로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 방안과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값진 인사이트를 함께 나눠주실 인간중심 AI 연구소 제임스 랜데이 부소장님,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연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연말에 인공지능 분야에 큰 반향을 일으킨 정말 거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성형 AI, 챗 GPT의 등장이었습니다. 이 챗 GPT는 그동안 기술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AI를 우리 삶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여서 AI 대중화라고 하는 새로운 모멘텀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서울시도 AI 기술 혁신의 거대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AI 양재 허브를 통해 AI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내 AI 산업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AI 기술을 시정 전반에 활발하게 접목시켜서 시민들께 필요한 지원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AI 디지털 성범죄물 추적 삭제 시스템은 평균 2시간 걸리던 영상물 삭제를 단 3분 만에 해결해서 피해자의 피해와 트라우마를 최소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연말부터는 지하철 내 이상 행동을 실시간 감지해서 관제센터로 연결하고 초동 조치까지 할 수 있는 AI CCTV를 도입을 했고 120 다산 콜센터에 화재, 침수 등 재난 관련 상담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AI가 이를 조기에 감지해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재난 조기 감지 시스템에 대한 실증 연구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AI 기술은 행정, 공공 서비스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우리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하게 변화시키고 사회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은 공공 영역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요소들이 남아있는 만큼 행정 분야의 인공지능을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컨퍼런스에서 각계 전문가 여러분이 제시해 주시는 전략과 해안들을 꼼꼼하게 청취하고 서울시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 미래 컨퍼런스 개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 축하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개회식의 마지막 순서로 잠시 귀빈분들을 모시고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 A, B 테이블에 앉아 계신 귀빈분들께서는 기념 촬영 진행을 위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에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해당 위치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개회식의 마지막 순서로 잠시 귀빈분들을 모시고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 A, B 테이블에 앉아 계신 귀빈분들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 본인의 이름 확인하시고 해당 위치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념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기념 촬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아쉽지만 일정으로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상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 다음 세션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 서울 미래 컨퍼런스에서는 산업, 기술, 인간 실존 창의와 예술의 변곡점에서 일어나는 인간과 AI 상호작용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국내외 AI 최고 전문가분들의 해왕과 통찰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기조 세션에서는 우리 시대의 두 AI 거장이시죠. AI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전방위적 사회 변화에 대해 질문과 AI가 제시하는 그 답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합니다. 세션 1에서는 AI 플러스 의료, 생명 연장 꿈의 시작을 주제로 초고령화 사회에서 AI 의료 기술이 우리 사회에 우리 인간의 어떠한 진화를 가능하게 할까,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션 2에서는 AI 로봇, 새로운 협업의 탄생을 주제로 AI 기술이 어떻게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술 발전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제도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인사이트에서는 인간과 AI 플러스 마음과 실존의 경계를 주제로 인간의 심리, 철학,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FG 토크에서는 AI 플러스 창작, 인간의 창의를 주제로 다양한 예술 영역, 음악, 영화,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물 과정에서 AI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저작권과 같은 규범과 규제에 대해 함께 다룰 것입니다. 네, 무대가 정리된 것 같으니 이어서 기조 세션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세션은 질문하는 인간과 제시하는 AI 플러스 더 나은 미래로의 탐험이라는 주제로 이정혜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정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기조 세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기조 세션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이정혜 교수입니다. 오늘 기조 세션은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질문하는 인간과 제시하는 AI 플러스 더 나은 미래로 탐험이라는 주제로 준비되었는데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활발히 회자되고 있는 기술인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두 분의 석학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느끼고 있죠. 특히 올해 초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합심하여 선보인 첫 챗 GPT가 그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제 받으면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빠르게 그리고 다양한 대답을 내놓고 있는 AI, 그러나 최종 선택은 결국 우리의 몫이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역시 우리 몫입니다. 기술의 진보에 따라 변화될 미래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모실 분은 인공지능 연구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학교 중 하나인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인간 중심 인공지능 연구소 공동 창립자이시자 현재 부소장을 맡고 계신 컴퓨터공학과 공학 교수 제임스 랜데이 교수님이십니다. 랜데이 교수님은 학계 산업계를 망라한 거목이신데요. 코넬 공대, 워싱턴대, UC 버클리대 교수로 재직하셨으며 인텔 랩스 시애틀을 이끄신 바가 있고 넷레이커를 공동 창업하시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발에 있어서 성능 측면에서의 발전 이외에도 인류에게 보편적이며 포괄적으로 사회의 이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오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스탠포드의 제임스 랜데이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Thank you for that kind introduction, and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back in Seoul. So I'm going to speak today about how we can design AI to be more beneficial for humankind. And I've been working on this new way of thinking about how we should design AI over the last year. And what I'm going to want you to take away from this is that we need to design AI at the user-centered level, at the community level, and at the society-centered level if we wish to have positive impacts. So as we saw in the introduction, AI is taking the world by storm. Whether it's in scientific discovery with things like AlphaFold and some of the medical breakthroughs that we'll hear about later, or with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hat simply works today and we're able to communicate with our colleagues all over the world and translate things quite well, to even fashion design, where fashion houses are using AI to predict which fashions are going to be hot in the next season and to also optimize their supply chain to make sure they're not wasting things. But the way that we've seen AI really taking the world by storm over this last year is with generative AI. So things like ChatGPT that many of you are using and trying to see how you can use it in your work, to generative images with things like Midjourney and DALL-E, where we can give it a short statement and get some image like this, to Copilot and other types of assistants that help us accomplish more complex tasks. But my claim is, although these technologies brought AI to the public's notice over the last year, this deep learning revolution has really been going on for almost 10 years, really starting in the early 2010s with the breakthroughs that were made in deep learning. And we started to actually see these changes in our products in the late 2010s. For example, speech recognition that started to work well on your phone, to how social media platforms adapted. And I would say in everyday life, AI has been there for a while. And this AI that we're seeing now is being produced with what we call foundation models or large language models. And the idea here is that we can take lots of data from the internet, think of almost all the data that's out there publicly, and then use a model that's trained on that data to then be able to solve many different tasks. And now we're seeing these foundation models that are trained on many different modalities, so not just text, it could be images, video, and audio as well. So in the old days of AI, i.e. a few years ago, you would train a different model for every task you wanted to support. And that was quite hard and expensive and brittle. With foundation models, the idea is that there's a few large players who spen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and maybe billions of dollars soon to build these large models,
but those become a foundation that developers then build their applications on top of it. That's why we call these foundation models. And those models will work across many different tasks. Different companies might need to specialize those models, fine-tune them to do better with their own data, but this is the basic model that we're seeing today. Now, although this has been happening, again, my claim is that these AIs have been in your daily life already. So, for example, deciding what's in your social media feed or manipulating in some ways, which we've seen has made some people feel bad, especially Instagram and young women, or manipulating social networks for people to be deceived about what's true or not, affecting democracy in America as well as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We've seen also in the United States AI being used by judges to determine sentencing in criminal cases. And we found that some of these systems are biased, for example, against black people. You'll see here in the Compass system that was written a lot about. Given many of these both positives and negatives about AI technology, we founded the Stanford Institute for Human-Centered AI almost 5 years ago in anticipation of both these benefits of AI as well as some of these problems, and we wanted to get ahead of that. And our work there has really been founded on 3 key principles. So one, because of the impact and potency of this technology, we felt that we had to study things like ethics and bias and consider human impact on society from the start of AI projects and along their development and afterwards, but not simply afterwards to see if something is good or not. A second issue we've looked at is, although the deep learning revolution has really led to really useful new AI technologies, those of us who have been studying AI for years do not believe this is the end in terms of what intelligence machines will be like, that there's a lot more to learn. There's a lot more to learn from the human brain, which is at this point the most complex device known to man, and we don't even know how it fully works still. And so we believe studying neuroscience, cognitive and behavioral sciences, social sciences are another way for us to inspire new algorithms that will be useful as we move intelligent machines forward. And then finally, although there will be upheaval in the economy due to AI, and we believe governments and other public policy folks should be aware of this and be planning for it, we also believe that AI can be designed, if taught appropriately, to augment people rather than replace them. So help people be better at the skills that humans are already good at. So we want to have a design methodology that encourages that instead of a simple idea of replacing humans. Now, some of these issues in AI have led to a proliferation of what I would term AI for good institutes and initiatives. And they go kind of a couple of different ways that I've observed. In one case, they're often made up of social scientists who notice AI technologies after the fact, after they're already out in the field, and call the alarm on technologies that have harmful consequences. And although this is useful, what I'd really like to get at is how can we not build those things in the first place and find those problems earlier on in our design process so that we don't have to, after the fact, try to stop them. The other way that many of these initiatives go is technologists think about a human impact area like health or education and decide, oh, they're going to use AI for good, but they tend to go it alone. So, as has been seen in many of our short-term crises, whether it's COVID, where people built a lot of AI-based tools and spent a lot of resources, many of these initiatives fail to produce anything useful for people. It's not just in the short term, it's also in the long term. So in 2015, one of the key Turing Award winners who developed deep learning, Geoff Hinton, which is the equivalent of winning the Nobel Prize in computer science, said, we should stop training radiologists now because in 5 years, AI will be better than radiologists. Luckily, we didn't listen to Geoff here because this has not become true. It's not true in radiology, it's not true in skin cancer detection, and it's not true in many other fields.
Now, it's not to say that eventually those systems won't get better, because many of the problems that you see earlier on are when technologists tend to have very clean training sets that they test these algorithms on, and they publish their papers showing, hey, it works. But then when you try to apply that in real messy clinical situations, it doesn't. Many of those problems will be solved over time. But I think the bigger issue here is that they're often solving the wrong problem. They're trying to replace the radiologist. Instead, we should be looking at how do we augment the radiologist? How do we give a radiologist the tool to do better at the job that they're doing and take advantage of the skills that they have in years of training in this problem, as well as their skills as a human and their judgment, and compare that with the AI to do better. So as my colleague at Stanford, who's in radiology and AI, Kurt Langlotz, wrote in one of his papers that was then publicized more in the New York Times, he said, will AI replace radiologists is the wrong question. Instead, the right answer is radiologists who use AI will replace radiologists who don't. You can take that same template of a sentence and replace radiologists with many other occupations, and I think it will become true. So it's really important for people to think about how might I use this technology and what I do to be better at what I do, instead of thinking, how do we just replace people? So we have a problem is that although I claim we want to create technologies that's going to be more positively impactful for people, we don't really know how to do this. And so that's what I've been trying to develop, is a vision for how we can create more human-centered AI. And as I said at the beginning, I believe if we analyze problems at the user level, the community level, and the society level simultaneously, we can come to solutions that will work better than those that have been produced today. So if we do that, we have a better chance that this type of technology will make a positive social impact. So let me try to unpack that a little further and talk about what do I mean about analyzing at these three levels. So what is human-centered AI? It's about who do we study to first find the problems we're trying to solve, then to develop the solutions, and then who do we study with to evaluate whether we've actually solved it. So where do we start? We start with user-centered process. So this means understanding who the users of our system we're developing will be and testing iteratively with them as we go along. This is not a new field. In fact, this is a field I've worked in for over 30 years, but it's taken almost 20 of those 30 years for this to become a very accepted industry practice. Instead of designing for engineers who say, hey, I can use it, it should work, instead we design for the people who are actually going to use our products. Obviously here in Korea, you've learned that quite well with a lot of great work in design. But we need to go beyond just having a good process.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understand the cognitive way that people think. We need to understand the current workflows that they use. And then we need to be creative in coming up with new solutions that will help augment people rather than replace them. But I would claim this is not enough. Because if we look at even that case where I explained how the judge would use the Compass system to sentence people, we could create a great user interface with very nice visualizations for that judge, but that wouldn't solve some of the underlying systemic issues that were inherent in the Compass system. Okay? So we need to understand what is going on beyond just the judge. For example, we might want to understand at the community level other players who are in that question. So for example, the accused and their lawyers and their families, or if there's a victim in the crime, similarly, the victim, their families, their lawyers, the communities they come from, and any systemic issues that may affect this situation, for example, in the United States, racism. But again, that might not be enough. We need to understand things at a broader society level. For example, what happens if the AI system we're building becomes very successful and ubiquitous? Are there harms that it might cause? And so in this Compass example, again, we might want to understand how does this interplay with questions of, for example, who's in prison in the United States, where a large percentage of black males have been in the prison system, or people who are caught using illegal drugs. These are questions that have large systematic and societal costs, and we need to be able to forecast them.
and forecast how our systems we build may interact with them. Now, that's not easy, but it's certainly not easy for technologists and computer scientists who've not been trained in any of this type of analysis. So this is why, to avoid some of these problems, we need teams from the start who are interdisciplinary. So this means we need AI experts and designers, but we also need folks from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who may be important to the problems that we're posing as well. And then we may also need domain experts, whether it's medicine or law or environment, depending on the domain that we're working in. And we need these teams to be true partners from the beginning so that they're trusted by their teammates rather than at the end ask people to check, hey, is this safe? We've seen that in industry, that method fails. So I want to run you through one example briefly of what this analysis might look like. So let's take the example of autonomous cars. This is a Tesla Model S, has an optional self-driving mode, full self-driving, or what autopilot they called it originally. My claim is this is not a new technology. You may have only read about autonomous cars in the last 10 years or so, but this is a technology that's been developed since at least the 1970s. In fact, when I was a graduate student at Carnegie Mellon in Pittsburgh in the early 90s, there was a truck that drove through the park next to the campus. It drove quite slowly, maybe 10 miles per hour, and it had a lot of Sun Microsystems workstations in the back to power it, but that was one of the early successful attempts at autonomous driving. This work's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But I would claim that the work has been short-sighted in some ways in that it's been always focused on the driver level. How do I replace the driver? So maybe in the Tesla, what do you see on that screen in the middle? Or more importantly, the screen that's behind the steering wheel. What might I see when I'm in autonomous mode? And how might I get the user's attention, the driver's attention, let's say, if my inferences start to go poor because I haven't mapped this road before, or the weather is different than what I expected, or the other cars aren't behaving like I would like to see. My claim is these other levels, for example, the community server level, are also important to both solving but even posing this problem correctly. So what do drivers and other vehicles do? I don't know what you've seen in Seoul, but in Palo Alto, we have autonomous cars or test cars everywhere. You see them all the time. Well, what did they figure out? They learned people driving regular cars drive differently when they see an autonomous car near them. This could have been easily anticipated long before deployment if they had thought about these things at this different level and involved other people in that design. Similarly, pedestrians and bicyclists, these are also problems that are ignored. And many of the early problems, including deaths, have occurred because it was an afterthought. For example, someone who had a bike, but they were walking across the road with their bike. They were neither a pedestrian or a bicyclist. The AI system couldn't figure it out, killed the person. Okay, these are things that could have been anticipated much earlier if we had thought at this different level of analysis. But I think even more important is this question at the society level. Maybe autonomous cars aren't all they're cracked up to be, as their supporters would say. You know, it's possible that autonomous cars actually might lead to people driving more miles and potentially having more fatalities. So you might say, why is that? Well, for example, I live on the Stanford campus. It's about 40 miles south of San Francisco. If I was going up to the city to watch a show with my wife, I'm not going to pay $50 to park my car. I'm going to send it back somewhere south of San Francisco, maybe even all the way to my house because it's safe there. So that car is going to go twice the number of miles. Or maybe I don't want to pay millions of dollars to live on the Stanford campus, so I'll move 2 hours to the east, to the Central Valley, and I'll sleep in my car on the way in every morning. Or like many faculty, I'll just do PowerPoint slides. But whatever, I'm going to drive many more miles. It's this kind of behavior change that one could start to understand at the societal level that may lead to different behavior and therefore different outcomes for this. Now, this is not just newspaper headlines that you can find out about it. Researchers in transportation, for example,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found that at least in what they call the Texas Triangle mega region, which I always want to think there's 3 cities, but there's 4. It's Houston and Austin and San Antonio and Dallas. In that region,
the behavior changes that autonomous cars will bring is expected to lead to major traffic snarls and jams. So these are kind of costs that one could anticipate if we did this kind of analysis early on. So you can read the paper there if you want to know more. But my claim is if we did this analysis earlier, we might instead ask, is this where we want to expend our national or local resources? Is there something else that might be better? Here in Seoul, you're lucky to have really great public transportation in terms of subway and buses and things like this. In the United States, we often travel somewhere else and we come back and say, well, why can't we have this? Well, we can't have it because we don't actually ever ask the question and try to analyze it. Right now, it's a question of power. Who has the power to make these decisions? And this same question of power that I just gave as an example here with cars is a thing that we're going to see with these foundation models. These are models that only a few big, huge companies have the money to build, and sometimes even countries. So now the question becomes the power of who decides what's in those models, who decides how they're used. These are questions that society is going to need to deal with. So what I wanted you to take away from this talk is AI is changing the world. Much of it is going to be for good. We can use AI to help us be better at what we are already good at, so we can be better designers, take better care of our health, be better learners. But to do this well and to have positive social impact,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design and analyze these problems at the user-centered level, the community-centered level, and society-centered level simultaneously and early on, and we need to do it with interdisciplinary teams. This is really a new area. It's just starting to develop. It's very exciting, but I think we're going to end up with very positive uses of AI if we think about it in this way. Thank you for your time. 제임스 랜디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AI를 연구하는 한 학자로서 제가 연구하는 AI 기술들이 실제로 이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상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그 기술 자체에 좀 매진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랜디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꼭 이 사회에 미칠 영향, 그리고 커뮤니티, 그다음에 사용자 중심의 AI라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기술이 한 발짝 더 사회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의 전문가, 한 분의 전문가가 AI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말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심하여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연사분을 좀 모셔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뇌과학 분야를 대중에게 알리는데 단연 이분께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셨을 텐데요. 이 자리에 정재승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재승 교수님은 카이스트 학부 석사를 마치시고 동대에서 복잡계 과학과 대뇌 모델링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까지도 뇌 로봇 인터페이스, 대뇌 기반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오고 계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생성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에 대한 통찰과 인간 지성과 인공지능 간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정재승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재승입니다. 서울 미래 컨퍼런스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 큰 질문이 이제 질문하는 인간, 빅 퀘스천으로서 질문하는 인간 또 대답하는 인공지능이라는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뇌를 연구하는 학자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의미 있는 질문이고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지성을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화두라는 것을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뭐 인간 지성과 인공지능의 차이, 굉장히 다양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 같고요. 근데 저처럼 뇌를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인공지능, 또 그것이 탑재되어 있는 로봇은 예외 없이 스티뮬러스 리스폰스 패러다임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입력하면 얘가 계산을 하고 우리에게 아웃풋, 이른바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천공항에서 이런 로봇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나 쉽게 예상이 되잖아요. 나한테 다가오고, 그리고 뭘 도와드릴까 물어보고, 여러분이 키패드에 입력을 하거나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아니 이거 말고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사실 인간의 뇌는, 또 인간이 아니더라도 고등한 동물들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question and answer paradigm으로 작동합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자극과 반응의 단순한 방식으로 구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댁에 있는 반려동물을 여기 이렇게 갖다 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저한테 다가와서 자극을 주세요, 반응해 드릴게요 라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기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킁킁 거릴 거고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들은 이게 이 냄새가 뭐지? 일로 가면 뭐가 나오지? 끊임없이 뇌는 질문을 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이른바 액티브 샘플링이라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거 맛있네, 어느 브랜드지, 같은 행동들을 하는 거죠. 현대과학이 설명하지 못한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흥미로운 행동 중에 하나가 집들이입니다. 왜 우리는 누가 사는 공간을 들여다보고 싶은 걸까요? 이 방은 뭐야? 하고 문을 여는데 사실 그 방이 뭔지 왜 궁금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들여다보고 싶어 하죠. 왜 그러고 싶어 해? 하면 그냥 궁금해 라고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뇌는 이 question and answer 패러다임으로 작동을 하고 그 자기가 던진 질문에 스스로 답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도록 뇌가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호기심, curiosity라고 부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호기심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규정하는 인간의 특징이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과학자들이 curiosity라는 주제로 만들어내고 쏟아내고 있는 논문의 수가 그 이전 100년 동안 curiosity에 관한 논문보다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 curiosity가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동물들은, 혹은 또 아주 고등한 동물이나 인간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일지를 탐색하는 그 솔루션 스페이스를 익스플로링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넓히고 다음 상황들을 예측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고요. 반대로 인공지능은 매뉴얼화 되어 있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처리하면서 세상을 학습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뇌과학자로서 더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궁금했던 것, 다시 말하면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떠올렸던 질문에 답을 얻으면 그 답을 얻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플레저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몰랐던 걸 알게 되면 기분이 좋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넣을 때 도파민과 함께 그 지식을 얻게 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확률이 현저히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굉장히 스마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근처의 실마리들을 찾습니다. 액티브 샘플링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해서 어떤 답이 가능할지 탐색을 해본 다음에 답을 알게 되면 기분이 좋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얻은 답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게 해놓았더니 그 리워드를 얻기 위해 또 질문을 하게 됐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확률이 높아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일부러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던진 질문들의 답을 쌓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훨씬 더 잘 예측하고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들을 키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진짜로 중요한 거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거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이 호기심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뇌과학자들이 그 이후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후에 펑셔널 MRI라는 아주 값비싼 도구를 이용해서 겨우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찾아낸 형국입니다. 인간의 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상에 대한 복잡도가 점점 늘어갈수록 이 1.4kg밖에 안 되는 1500cc가 조금 안 되는 이 정도 사이즈의 뇌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연결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바꾸고 구조를 달리해 가면서 진화하도록 발전해 왔습니다. 인공지능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크기가 커도 되죠. 얼마든지 커도 되니까 속도를 빨리 해가면서 또 규모를 키워가면서 인간의 뇌와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는 요 안에서만 작동을 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뇌가 너무 얼굴이 너무 커져서 뇌가 너무 커지면은 출산을 할 때 산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커지기도 쉽지 않고요. 또 얼굴이 굉장히 많이 크면 짝짓기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얼굴 크기가 뇌 크기가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우리 뇌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과 인간 지성의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명의를 이길 때만 해도 인간이 둔 바둑, 지난 40년간 두었던 16만 장의 기보를 학습하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한 3천만 번 이상 바둑을 두면서 그 바둑을 두는 법을 학습을 했는데요. 이 알파고 제로라는 애는 인간이 둔 바둑 기보를 학습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바둑을 한 3억 번 가까이 두면서 학습을 했죠. 그러면서 알파고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다시 말하면 알파고 리를 무려 100대 0으로 이기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동을 흉내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가면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알파고 제로가 둔 바둑 기보가 지난 4,000년간 중국에서 두었던 인간이 둔 바둑 기보하고는 그 모양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 4,000년간 우리는 솔루션 스페이스를 엄청나게 내비게이션, 익스플로레이션을 한 줄 알았는데 한 3억 번쯤 인공지능이 두어 보았더니 인간이 둔 방식 말고도, 지금까지 둔 방식 말고도 여전히 다양한 솔루션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알파 폴드라는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전자는 ACGT 이중 나선 유전자 구조를 가지면서 3개의 염기서열이 아미노산 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리니어 시퀀스는 알고 있지만 우리 몸에서는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3차원의 복잡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는데 이 구조를 아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추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랫동안 이 문제들을 도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개발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바인딩을 해야 되는지 알려면 이 문제를 푸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한 30-40%의 정확도로 우승을 이제 차지해 왔었는데 이 알파 폴드라는 녀석이 등장하더니
뭐 처음에는 60% 그러더니 지금은 90%에 가까운 점수로 정확도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쉬운 문제는 다 잘 풉니다. 근데 X축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점점 문제의 난이도가 깊어지는데 난이도가 어려워져도 이 알파폴드 2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팬데믹이 다시 한번 오고 또 한 번의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면 우리가 알파폴드 3나 4의 도움을 필요하게 될 텐데 그때 인류를 구한 이 성과에 대해 노벨상을 주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그 분야의 전문적인 그 과학자가 아니라 이 인공지능을 돌린 학자 혹은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근본적인 회의를 하게 됩니다. 챗 GPT 아까 이제 제임스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챗 GPT의 등장은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딥러닝을 넘어서서 이제 이 트랜스포머라는 애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 언어 데이터들을 이제 학습하면서 문장들을 생성해내고 사람과는 달리 비문과 오타가 없고요. 예. 지금은 뭐 팩트를 착각해서 할루시네이션 같은 현상이 있지만 그거는 인터넷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긁어와서 프리트레이닝을 해서 그렇지 그렇게 프리트레이닝된 데이터 안에서 다시 렐러번트한 정보를 찾는 이 검색 기능이 추가되면 아마도 이 할루시네이션 현상들은 현저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챗 GPT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애, 글쓰기를 되게 잘하는 애라고 우리가 간주하게 될 텐데 요즘 보이는 형국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질문 하나 여러분들께 드려볼까요? 고래가 배꼽이 있을까요? 있다. 없다. 네. 고래 배꼽을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일단 보신 분 안 계시죠? 네, 본 적이 없으면 이제 내가 손을 들어야 되는데 있다고 들어야 되나 없다고 들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해보실 텐데 생각해 보시면 고래는 포유류고 포유류는 난생과 태생 중에서 태생 그러니까 태반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배 안에서 성장하고 출산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자라니까 뭐 고래의 배꼽은 본 적이 없지만 왠지 배꼽이 있어야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네, 실제로 그런 방식의 생각을 chain of thought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하게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더라도 underlying 룰을 알고 있고 또 관련된 implicit knowledge를 알고 있으면 고래도 배꼽이 있어야겠네 같은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고래의 배꼽이 있습니다. 네. 본 적 없으시겠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것을 chain of thoughts라고 부르는데 챗 GPT가 이걸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질문을 그냥 주고 답을 하라고 하면은 틀리는데 자 천천히 차근차근 잘 생각해봐 라고 알려주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푼 답을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구나를 학습하고 나면 정답에 도달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질문을 주고요. 그냥 답을 하라고 하면 틀리는데 Let's think step by step.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답을 해 라고 하면 정답을 맞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으며 결국은 질문하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점점 중요해질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딥페이크를 만드는 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경쟁하는 두 주체가 있어서 속이려는 주체와 그걸 찾아내려는 주체가 서로 경쟁하면서 아주 그럴듯한 결과물들을 이렇게 세상에 내놓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적대적인 경쟁 방식으로 데이터를 만든다는 건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회의하고 이게 맞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의 내부 알고리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건 사실 원래 인간이 제일 잘하던 거였는데 이제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의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올까요? 저는 이 아까 인간은 솔루션 스페이스를 탐색하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인공지능은 아마 달리나 미드저니를 통해서 그 수많은 솔루션들을 우리에게 순식간에 보여주는 일들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소설을 쓰는 작가라면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면 캐릭터를 만들고 그들에게 이야기, 사건을 하나 던져주면 그 사건에 반응하는 캐릭터들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마지막 결말들을 순식간에 2만 개쯤 여러분들 앞에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게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와, 이런 결론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기발한 것 같아. 이거를로 이야기를 써야 되겠어. 같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답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들의 조합으로 가능한 답들을 만들어내고 솔루션 스페이스를 우리 대신에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답들을 찾는 거죠. 저는 미드저니나 달리 같은 애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보면서 와, 이거 너무 훌륭한 작품이다. 그런 예술적 감동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한 80점짜리 정도의 답안지를 제출받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75점짜리 답안지를 쓰는 사람은 앞으로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챗 GPT한테 물어도 그 정도는 나오겠다. 달리도 그 정도는 그리겠다. 같은 답을 얻을 테니까요. 그리고 세상은 아마 80점으로 출발해서 95점, 96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에게 의뢰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텐데 근데 0에서 80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80을 95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앞으로 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년간, 다시 말하면 21세기에 뇌과학이 밝혀낸 가장 위대한 성취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우리 뇌에는 네 삶의 목표가 뭐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표가 뭐냐를 물어보는 뇌 영역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네가 찾으려고 하는 그 목표가, 도달하려는 목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물어보는 뇌 영역을 찾았고요. 그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네가 결국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찾는, 추구하는 뇌 영역을 찾았습니다. 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질문이 적절한 질문인지 아닌지, 내가 얻으려는 답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얻는 과정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인공지능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인데, 이 가치 판단의 영역이 우리 전전두엽에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목표와 가치를 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 조금씩 위협받고 있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인공지능에게 더 정교하게, 아주 집요하게 질문하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가치 판단의 주체로서의 자격은 놓지 않으면서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재승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 톡을 들었을 때 그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좀 밝혀주셨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게 이제 curiosity, 인간지능에서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질문과 대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지능이 계속 개발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은 차이가 존재하죠. 그 차이점이 있어서 역시나
인공지능 역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부분에서는 발전을 이룩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차이점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굉장히 재밌었던 건 이렇게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해왔던 question and answering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끝으로 이제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은 어떻게 공생을 해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져주셨고 그 부분을 마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톡을 잘 들었고 지금부터는 그 두 분을 모시고 대담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각 교수님들께서는 2, 3분 이내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랜데이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간 기계 협업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개별 AI의 개발로만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AI나 AI 응용 프로그램이 어떤 제한된 과업만을 지원하는 사용자 중심 또는 이제 휴먼 센터의 AI가 개발되어야 된다면 이건 좀 일반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사용자 중심의 AI를 개발 도입하는데 오히려 비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는 결국에는 AI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전체적인 사람 중심의 AI로의 여정을 좀 늦추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랜데이 교수님께서는 what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면 저는 이제 how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AI든 좀 human centered AI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좋다라고 제시할 만한 게 혹시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So that's a good question. I think, first of all, you're not going to see a lot of companies being discouraged to develop AI because there's too much money, I think, to be made. But even if there weren't, so many of these problems that we talk about, some of it's inherent in these large language models, these foundation models. So, for example, if we feel that these models include data that is hateful or biased, by fixing it in the foundation models, the applications that are then built on top of those models are going to get the benefit of that, and so people won't necessarily have to do that work multiple times. That's one issue. But some of these issues have to be dealt with. I didn't really go into it, but if you think about how these models are trained, for example, if they're all trained on mainly English data from the Western world, it's going to embed not just the text and answers of that data, it's going to embed the values and the culture and the ontologies or ways of thinking of different societies. And if I were in Korea or I was in a different country in the global south, I might not want this model to have these different values. So those are questions that have to be dealt with both at foundation models. Now, in terms of applications, yes, there might be more work to do a design process like the one that I just advocated, but I would claim that by doing that human-centered process, you're more likely to solve a problem that actually is a problem that people have and solve it better so that your product's going to be more successful and maybe even have a larger audience than when you were just thinking about that user-centered design and therefore maybe even make more money. So in the long run, I think businesses are going to benefit by doing that extra work up front. 일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여겨진 프라이버시나 페어니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위에서 그런 부분들 유니버설하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나 실제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의 어떤 시츄에이션이 굉장히 유니크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개발적으로 또 개발이 되어야 된다, 개별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자면 사람마다도 사실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윤리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누가 봐도 잘못되어 있는 그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로의 어떤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겠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컨트로버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논의를 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사실 논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AI와는 어떻게 우리가 협업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안이 있으실지 여쭙습니다. So, as I just mentioned, different societies might have different values or different ontologies and ways of thinking. But even within a society, different individuals can have different things that they value or not. My claim is those values are already in tension with any technology we build. And what happens today is in design, we just kind of ignore those values. They just become the implicit values of the technology creators, the designers, the engineers, without being explicit about it. So the kind of work we've done at trying to get at that community level is actually trying to surface those values and surface those tensions between values that different stakeholders bring into play. So we've developed a workshop format that brings people who have different types of experiences together to engage on a topic about human-centered AI, whether it's smart buildings or facial recognition or whatever technology it is. And then by making those values and trade-offs explicit, people can start to negotiate it. Now, it's not to say that you're always going to get a consensus, because at some point, some values are going to get more emphasis than others. But by being explicit about it, we can make these decisions and trade-offs and know what we're trading off, rather than later just find out, oh, this was good for those people versus those people, and we never really considered it. So that's what's important about this process, is to be more explicit about the values that we're creating, because technology is not independent of humans. AI is not independent of humans. The values are embedded by the creators, and so we want to make sure that we're explicit about how we do that.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정재승 교수님께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톡에서 아까 제가 잠깐 요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게 발전을 해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기능들을 하게끔 나와 있단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 인간이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AI가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차이점에 기인해서? 네, 예전에는 이제 그런 구분들이 명확했었는데 점점 그 구분들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네, 확실한 거는 우리는 굉장히 적은 데이터로, 때로는 아주 쉽게 일반화의 오류, 또 편향, 선입견이나 편견 등을 바탕으로 세상을 판단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걸 끊임없이 교정해 나가면서 적은 데이터로 답에 도달하는 데는 조금 더 다른 인공지능하고는 다른 전략이지만 효율적인 것 같고요. 인공지능은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지 않고 매 순간 수학적 완결성을 갖도록, 다시 말하면 알고리즘이라는 걸 장착하고 그것이 숫자나 문자로 표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블한 태스크를 수행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많은 데이터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기능을 우리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미 한 5, 6년 전에는 그래도 창의성은 인간의 영역이었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을 보면 창의성마저도 인간만의 휴먼 온리 도메인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적은 데이터로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점점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거든요. 내 데이터, 내 의료 데이터, 금융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데 빅데이터의 일부로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들, 뭐 빅스비, 뭐 알렉사, 지니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지금 하루 종일 침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들을 사실 다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 뉴스윅을 보니까 아마존 알렉사는 당신이 언제 섹스를 했는지 알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니, 무슨 소리냐, 빅스비 하면 그때부터 듣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빅스비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계속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점점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그러면 이른바 언디바이스 AI라고 부르는 내 기계가 나로부터 얻은 데이터만으로 나를 학습하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될 텐데, 저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Brain Inspired AI 같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그 지능에 도달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로 갈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AI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적인 견해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과 같이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투입을 해서 그 안에서의 미지의 패턴을 알아서 찾아가라라고 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인간의 어떤 뇌의 기작들을 좀 모방하기 위해서 인간이 이제 행동을 할 때, 또는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할 때 나오는 그 뇌파들을 분석을 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떤 AI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읽었을 때는 창발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인간의 뇌 그 자체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조직 자체를 만들게 되면 그런 어떤 신경적인 것들을 잘 만들어내면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창발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접근법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서는 사실 이 세계에 대해서 모두 다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셨을 네. 거고 익숙하실 텐데요. 네. 혹시 그 세 개의 뭐 차이점이나 네.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 발전돼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으신지 여쭙고 네. 싶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줄 거는 저는 그 뉴로모픽 칩 같이 지금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튜링 머신으로서의 컴퓨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의 뇌처럼 하드웨어적으로 작동하는 연결을 바꾸고 뭐 CPU랑 메모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그냥 뉴런이 정보도 처리하고 저장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아주 인간의 뇌를 닮으려는 노력이 근본적인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전 단계로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뇌 활동을 레코딩하고 인공지능으로 순식간에 분석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이른바 이제 마인드 리딩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내가 입력하고 있지 않아도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가 원할 것 같은 걸 예측해서 서비스하는 이제 이런 사회가 그 전에 이제 도달할 것 같고요. 가장 가까운 미래에 실현해 볼 수 있는 기술은 Brain Inspired AI죠.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의 많은 교수님들은 굳이 인간의 뇌를 왜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닮아야 하는가, 그냥 지능적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되려면 내가 예측한 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명령어를 외우고 매뉴얼을 익혀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직관적으로 인간이 예측한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Brain Inspired AI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류의 연구들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또 패럴렐하게 우리 사회에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저와 이제 생각이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뭔가 초기, 중기 이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생각을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그 뉴런픽 칩 같은 형태로 가지만 그 전 단계로서 데이터를 이용한 패턴을 확인하는 것,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좀 반갑고요. 두 분께 공통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다른 주제의 톡을 준비를 해 오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꿰뚫는 부분은 인간 중심의, 인간과 기계에 어떻게 협업이 돼야 될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저 역시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유를 했을 땐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AI 그리고 모든 종류의 기술을 사실은 인간 중심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과는 또 별개로 중립적으로 그 AI라는 기술을 보고 아마도 자신의 영역을 형성하는 AI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영화의 허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 결말쯤에 가면 그 사만사라고 하는 그 AI가 인간보다는 결국에는 다른 AI들과 더 많이 상호작용을 하려고 이제 떠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인간과의 협업이 필요 없는 AI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발전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왜 교수님 두 분께서는 사용자 중심 또는 휴먼 중심의 AI를 주창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So I think we need to be careful to separate fact from fiction. So I think, movies like Her are really entertainment, and they're, exciting. Terminator, these things are entertainment. But we have to be careful that what we see in the movie is not necessarily what the technology is. So if we think about that movie, why does that come to mind now? It's because, we're able to have these conversations with ChatGPT or with Siri, and that seems human-like. And because of that, then we add all these extra values of what humans do to the technology. But for example, that chatbot has no need to have relationships with people and have relationships with other AIs. And unless you've kind of designed it to do so, it's not likely to do that. So I think, we should be careful that we don't anthropomorphize these technologies just because of one piece that looks similar to humans. 아니, 저는 사실 그 Human Centered AI라는 거에 당연히 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휴먼이 누군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그 아까 이제 강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레디올로지스트를 AI가 대체할 거라고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AI를 잘 쓰는 레디올로지스트가 AI를 사용하지 못하는 레디올로지스트를 대체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게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우리 사회의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AI가 더 심화시키는 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일종의 디지털 리터레이트들, 테크놀로지를 잘 쓰는 사람들은 더없이 좀 편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텐데, 그거로부터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품을 것이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랜디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이 휴먼 센터드에서 소사이어티 센터드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 명 한 명들이 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어떤 하나의 답 혹은 그 소사이어티 전체에 의미 있는 테크놀로지 하나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휴먼 한 명 한 명들에게 놓여 있는 환경, 경제적 상황, 또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 정도, 교육의 정도, 그리고 심지어는 성별, 문화, 이런 다양성까지도 고려해서 어떻게 휴먼 센터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거냐, 이게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룩하는데 언젠간 정답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그 문제들을 우리 사회가 잘 케어하지 않으면 이게 연착륙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이런 컨퍼런스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랜데이 교수님께 구체적으로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의 연구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휴먼 센터드 AI가 그 일반적으로 AI를 어떤 모델 연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탠포드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So in my research, I've been using AI, back to my PhD in the early 90s. So I've often been more of a user of AI in different applications and systems. So I had a project at Stanford called Hybrid Physical Digital Spaces. It's about smart buildings. And I've been working on this with colleagues for about 5 years. And the idea of these smart buildings is that we could sense people's wellness and how does the different elements of the building affect it. For example, the materials used, the amount of natural light, the airflow, things like this. And also detect what is the state of the human. Are they stressed out? Are they getting physical exercise? Are they being environmental? And the idea is using AI, we could understand the connection between those things and then dynamically adapt the buildings to be better for people. So although that project had been going on and we were very sensitive to privacy in that situation because it becomes a building that is in some ways surveilling its occupants as a way of optimizing it, we wanted to be careful about privacy because of that. There was still this feeling of there was something missing. And as I started to develop this new model of thinking about AI, I realized I was designing this really at that user-centered level. So it was purely about that user, and I wasn't thinking as much about the broader community or society. What happens if we have these smart buildings that become, only, let's say, rich people could have a building that could help them with their health and things like this. So that's what led to these workshops that I talked about that allowed us to start to bring different community members with different experiences, different identities to be able to think about how their values would come into the building. And then that's broadened the discussion of kind of what technologies we might design. So it's changed that research fundamentally. And in some ways, that workshop and even maybe this idea of community and society centered came out of me having done this project at a very user-centered level and kind of having missed some of those issues. 한 명의 연구자로서 저 역시도 이런 좀 대화의 장 같은 게 좀 많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우리 나라 안에서도 어떤 AI를 개발함에 있어서 좀 다양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사전에 얘기를 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랜데이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주셨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 정재승 교수님께도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교수님이 연구하신 그 기사를 봤습니다. 아까 뇌랑 기계 인터페이스 관련돼서 연구를 하시는 걸로 봤는데요. 그게 정말로 앞으로 보편화되고 확산된다면 정말로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도 정말 큰 한 줄기 빛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AI 관련된 연구를 뇌과학과 같이 결부시켜서 하고 계시는 교수님께 앞으로 궁극적인 목적과 연구의 방향이 있다면요, 어떤 방향이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되게 최근 한 30-4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성형 수술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되게 주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 30-40년 전만 해도 누군가가 쌍꺼풀 수술을 하고 오면 와, 쟤 쌍꺼풀 수술했다. 알잖아요. 수근덕거리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의 통과 의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되었고, 양악 수술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이건 정말 얼굴 기형인 사람을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이었는데 그게 성형 수술, 미용 수술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턱을 깎는다 하는 문제들은 너무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수술을 쉽게 말하는 사회가 됐고, 그리고 성형 수술이라는 것이 자기가 조금 더 결혼 시장 혹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마켓에서 나가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생각들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구세대인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그 똑같은 일들이 사실은
뇌공학 분야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험 기간에 조금 더 각성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들, 음료들이 등장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공부를 못하는 것을 학습 장애라고 환자 취급을 하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집중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을 제공하고 또 깊은 수면에 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종의 학습 클리닉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저는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뇌에다가 캡슐을 삽입하고 기억력을 강화하고 학습 효율을 높이려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등장하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시험을 같이 봐? 이거는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미 가장 공정한 게임 스포츠맨십을 강조하는 운동의 영역에서도 뇌에 자극을 주면서 운동을 하면 학습 효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른바 브레인 도핑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걔는 심지어 발각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뇌공학 기술이 발달할 20년 후, 30년 후가 되면 그 기술을 사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지적 경쟁, 같이 대학 입학 시험을 치러야 되고 공무원 시험을 치러야 되고 고시를 봐야 되고 회사에 합격하기 위해 경쟁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그러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아까 미리 우리가 어떻게 이 기술을 어떤 곳에는 사용해야 해도 되고 어떤 곳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시민들의 합의가 사실은 좀 필요하고 이건 그냥 어느 순간 부작용이 생겨서 금지하거나 누군가가 룰을 만들어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뇌과학적인 지식들을 임상적으로나 공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에 가능한 곳 또 해도 되는 곳은 어디이고 또 그러면 안 되는 곳은 어디인지를 탐색하는 일들을 저와 저희 랩 학생들 그리고 저희 학과의 교수님들과 이제 함께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고로 팔을 잃은 어린이에게 로봇팔을 제공하고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일상의 어려움을 불편함을 덜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똑같은 기술을 나중에는 몸이 건강한 사람이 더 나은 뇌 기능을 갖는 데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에 이 기술을 쓰느냐 보다도 더 크게는 이런 류의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지금 함께 실험도 하고 가능성도 타진해보고 또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챗 GPT만 해도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시험에 활용을 한다거나 숙제를 할 때 활용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기 마련이거든요. 누구는 굉장히 자기가 공부한 그대로를 이용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지만 꿋꿋하게 열심히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구는 챗GPT로 그냥 빠르게 결과를 내서 똑같이 제출을 하면 사실상 그건 교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구분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구분하려는 노력은 필요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기술로부터 발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무작정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개입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까지는 허용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통해서 가는 부분들은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이 얻어진 대화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이제 두 분께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AI라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그 챗 GPT를 통한 그 LLM 모델 자체가 너무 이렇게 빅히트를 치면서 더욱더 사람들의 관심도는 증가했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편의성,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명확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더 똑똑한 AI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의사결정의 주체가 정말로 인간일까? 내가 결정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뭔가 내가 영향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그 의사결정의 주체가 그래서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이런 기술의 발달에 있을 때 두 번째로는 이 AI가 결국에는 사실 인간지능을 모방한 하나의 또 다른 사회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주체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법인이라는 걸 보면 사실 명확한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는 아니지만 뭔가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앞으로 AI를 받아들이게 될 건지,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에 대한 교수님들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I don't know. I mean, I think that's a really interesting question. I'm not sure. I think, you'll hear in AI circles terms like human in the loop, where we use humans inside of AI systems. I actually reject that kind of terminology. I want to say, humans should be in charge. So I believe, when we talk about decision making, again, humans should make decision. We can use AI to help us inform us about that decision. Now, there is a lot of interesting cognitive science research on how people actually make bad decisions when they get information from AIs, either because they over-rely on the AI thinking, oh, it's a AI, it must be right, and sometimes under-rely. And there's a lot of interesting user interface and human-computer interaction design questions there on how to do that. So I believe, in general, humans should be in charge of all but very trivial decisions. So any decision that really is going to have impact in people's health, in people's finances, people's employment, safety, humans should be involved. And we've seen in the past when, whether it's plane accidents or other things, when we offload things too much to automation, then decision making fails. So I would be careful about that. Well, whether AIs will have social status, I don't know. That's beyond my understanding to know. 저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점점 더 인공지능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의 창에 검색창에 단어들을 넣고 가장 relevant한 웹사이트를 추천받는 이 서비스만으로 지난 25년간 구글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물어보고 서술형으로 대답해주는 애가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러면 그리고 심지어 대화가 가능하면 얘를 인격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할루시네이션 막 벌어졌을 때 언론이 챗 GPT는 허풍쟁이, 거짓말쟁이 이런 헤드라인을 막 낸 걸 보고 저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언론사의 반응이 이게 구글이 잘못된 웹사이트 추천한다고 우리가 거짓말쟁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대화가 되고 서술형으로 설명하면 이걸 인격체로 생각할 경향이 높은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올 가을에 어떤 영화 보면 좋아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추천해 주는 영화를 우리가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면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은 챗 GPT가 처음에 우리 제품을 추천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점점 중요해질 거고요. 아주 복잡한 계산 후에 마지막 결과값만 우리가 얻게 된다면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이걸 따라야 되고, 거부했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회사에서 배임이 될 거고요. 따르다 보니 결과가 좋으면 그 다음부터는 중간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결과값만 따르는 문화들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세돌 앞에서 구글 그 알파고가 시키는 대로 돌을 바둑판 위에 올려놓기만 했던 그 아자황이라는 구글 엔지니어의 처지에 우리 모두가 놓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책임은 우리가 지겠죠. 사인은 우리가 하겠지만 의사결정의 대부분은 인공지능에게 의탁하는, 저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2 같은 암울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를 막 멸종시키려고 애쓰는 애라기보다는 어느새 우리 사회에 들어왔는데 사실상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다 좀 심사숙고하고 제도들을 만들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사실 제일 경계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유튜브에 있는 쇼츠를 우리가 많이 소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으로 빠르게 들어오는 정보에 나도 모르게 굉장히 편향되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랜데이 교수님이 이제 그런 경계를 해야 돼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지만, 사실상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정말 쉬운 노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질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지금 이것들을 AI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지 항상 의심하면서,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question and answering을 계속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인간의 어떤 편안함과는 반대되는 방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걸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노력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노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심도 있는 얘기를 여러 가지 나누어 본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요.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대담에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주신 교수님 두 분과 또 좋은 강의를 들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로 이제 박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공존하고 협업하고 함께 발전할까,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또 가능성, 미래에 대해 엿볼 수 있었고요. 또 함께 생각해봐야 하는 그런 화두까지 제시해 주셨던 기조 세션이었습니다. AI가 제시하는 더 나은 미래로의 탐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세 분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세션 1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 커피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이용하시고 10시 50분 가량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